자,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권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권리. 그래서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권리를 좀 나누는 방법인데요. 먼저 우리 권리는 이 공권과 사건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공권, 사건. 공법, 사법 나눴잖아요. 공법, 사법 나눈 것처럼 공권, 사건 나눌 수 있는데, 공권은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를 공권이라고 하고요. 사건은 사법상의 권리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그죠? 우리 이제 이익설이니, 목적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목적설. 이익설이니 목적설. 그 다음에 성질설. 네, 주체설. 그리고 생활관계설. 생활관계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법과 사법을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기준들 이렇게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공권과 사건도 공법과 사법을 기반을 해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권과 사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공권의 경우에는 부르는 명칭들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들, 이거 역시 공권인데, 역시 그 기본권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행정법상에 있는 권리들, 그리고 공권, 이렇게 부르고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권리라고 말을 하면, 요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앞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권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건을 쭉 다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른 방법인데요. 일단 권리를 나누는 방법이 재산권이라는 권리, 그 다음에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런 권리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권, 됐을까요? 이거 좀 색깔을 바꿔서, 이거 있죠.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 이렇게 나누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재산권은 뭐냐면, 재산권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있잖아요. 재산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재산이죠. 그래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게 재산에 대한 거라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죠.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격적 이익들,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가 성명권, 이제 초상, 개인 정보, 그다음 명예, 사생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래서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게 바로 이제 인격권이에요. 인격에 대한 권리죠. 가족권은 가족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친족 또 상속에 관한 권리들, 그걸 이제 가족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원권은 이게 이제 그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것을 이제 사원권이라고 해요. 단체 구성원이 단체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러면 이제 지배권, 여기 이제 지배권 보시면 지배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은 어떤 그 권리자, 형성권을 행사하는 사람, 권리자가 어떤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그걸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을 다 이제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렇게 이제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이거는 그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형성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항변권은 이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청구권을 우리가 창이라고 하면 항변권은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창을 막는 방패. 그래서 청구권이 딱 청구를 해오면 항변권이 딱 막는 거예요. 항변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인이 그 주장하는 청구권의 효력을 딱 멈추게 하는, 그래가지고 청구를 거절하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항변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요거 차이점 딱 눈치채셨나요? 자, 재산권은 재산에 대한 권리, 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 뭐 가족권은 가족에 대한 권리, 뭐 사원권은 사원에 대한 권리. 이건 무엇에 대한 권리예요. 무엇에 대한 권리. 무엇에 대한 권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그 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나눈 겁니다. 이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힘이 있다라면 그 힘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의 작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의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요. 또 이제 재산권의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재산권은요. 몰랐어요. 자, 재산권은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했는데 요거는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이제 민법에 물권, 채권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는 것도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도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네, 물권과 채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는 이렇게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권리의 작용에 따라 권리를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이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또 나누는데요. 권리의 절대권, 상대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권은 뭐고 상대권은 뭐냐? 절대권은 뭐고? 자, 권리자가 권리를 갖고 있어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 일부의 사람, 그죠? 특정한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거를 절대권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고,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 이제, 아파트 사니까, 마당이 좀 그렇죠. 일단 개인 주택이에요. 이제 마당이 있는 개인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요 옆집 멍멍이 녀석이 그죠? 멍멍이 녀석이 이게 자꾸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막 응가도 싸놓고 쉬도 싸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난장판을 피우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옆집 강아지가 이 녀석이 아주 그래요. 그러면 옆집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강아지 좀 잘 단속을 해라. 네 강아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응가도 하고 뭐 우리 집에 저기를 완전 난장판을 만들고 그러지 못하게 해라. 자, 그런 주장을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왜 이 강아지 못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이게 내 거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전부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방해하는 걸 딱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했든, 그죠? 이게 옆집 사람이든, 그 뒷집 사람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누구에 대해서든, 내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절대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빌려줬어요. 그러면 5만 원을 갚아라. 내가 5만 원을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친구밖에 없잖아요.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개똥이한테 내가 5만 원을 갚아라 라고 내가 너한테 왜 5만 원을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5만 원을 갚아라라는 주장은 내 돈을 빌려간 친구한테만 할 수 있죠. 즉 요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채무자인 친구에게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권리를 상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권이고, 그리고 특정한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권리가 있으면 이 권리의 주체가 있고, 그죠? 또 권리의 객체가 있겠죠. 권리의 주체, 객체. 즉,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와 그 권리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 자, 권리의 주체. 이렇게 써요. 그죠? 객체. 객체. 네, 권리의 객체. 이건가? 이렇게 해야지, 객체. 네. 권리의 객체. 이렇게. 네. 그래서 주체, 객체.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뭐냐? 권리의 주체. 일단 권리의 주체는 사람. 예. 사람만이에요. 사람만. 권리의 주체는 사람만이에요. 사람만. 그리고 권리의 객체는 이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아요. 수십만 가지가 돼.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죠.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 달라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소유물이니까 물건. 그죠? 그렇죠. 또 채권의 객체, 다 객체, 권리의 대상, 권리의 객체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이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권리의 객체는 대부분 그러니까 물권은 물권법에, 채권은 채권법에, 가족권은 가족법에 이런 식으로 쭉 다 따로 정하고 있는데 다만 민법 총칙에 물건에 관한 규정을 빼놨어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에 물건에 관해서 물건을 정의하는 그런 규정을 좀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만 따로 빼놓은 거야. 그래서 권리의 객체 하면 물건만 권리의 객체라는 게 아니라 물건은 따로 민법 총칙에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각 이제 개별적인 영역의 법에서 따로따로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을 먼저 이것들만 살펴보면 되는데, 자, 권리의 주체는 제가 사람이라고 했어요. 권리의 주체는 사람. 사람은 권리의 주체예요.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 사람에 대한 규정.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권리 능력 또는 다른 말로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격. 권리 능력 또는 인격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권리 능력과 인격이 완전히 동일한 뜻은 아닌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 이제 민법 총칙 정도에서는 그냥 같은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는 사람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번거로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또 이제 일을 하는데 한 100여 명의 이제 어떤 집단이 있다. 사람의 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 집단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100명이 와서 다 사인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건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처럼 어떤 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법인 제도입니다. 즉 사람이 아닌 대표적인 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집단 또는 어떤 재산의 돈이죠. 재산의 집합 이런 거에 인격을 인정한 거예요. 이런 거에 인격을 준 거죠. 인격.
즉 권리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법이 권리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게 바로 이게 법인 제도예요. 사람의 집단, 재산의 집합에 이렇게 이제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거래 관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제도가 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인이니까 그럼 본래 있던 사람은 뭐죠?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이게 법인이니까 이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추럴한 거잖아요. 내추럴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그러한 자연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그 자연인과 법인을 처음부터 나눴던 게 아니라 원래 권리의 주체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굳이 자연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굳이 자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제도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자연인은 법인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겁니다. 법인에 의해서 규정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이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 그 사람 이제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의 주체는 결국에 권리를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의사 능력, 그리고 이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이제 요구돼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이런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능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 힘, 가능성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법적인 지위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라는 의미를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이 능력이라는 그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 행위를 얘기하면서 법률 행위의 어떤 당사자로서 얘기할 때 요 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뭐 이제 사람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법인 제도에 대해서 뭐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총칙에 따로 규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건, 일본어로는 그냥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물건 이렇게 말해요. 물건. 통상 그 물건은 유체물을 의미합니다. 유체물. 그래서 이 유체물이에요. 유체물. 그래서 형체가 있는 물건, 물질. 형체가 있는 물질이에요. 형체가 있다는 건 꼭 우리 이제 그 고형화되어 있는 딱 이렇게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죠. 주로 그래서 여기 네, 질량과 부피가 있는
물질 개념하고 같은데 질량과 부피가 인정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의 상태로 존재를 하죠. 기체의 상태.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유체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자연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자연과학이라든가 뭐 물리라든가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개념 역시 그런 과학적인 개념을 기초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에 대한 개념은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이 법적인 관점, 법률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정의 역시 어떤 법률적인 시각에서, 법의 시각에서 물건을 정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법의 시각에서는 결국에 뭐냐? 이게 재산이거든요. 나의 재산. 그래서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재산권 또는 재산 거래의 대상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이 물건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진짜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좀 유념하면서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물건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는데,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전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통상 이제 이렇게 전기 하면 옛날엔 전신주라고요. 전봇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봇대로 이런 식으로 전기 회사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제 쭉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전기를 쓰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요 집에 이제 전기를 끌어와서 전기를 사용해요. 그리고 계량기를 통해서 자기가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를 하죠. 요금을 납부하죠. 그런데 요 집은 그렇게 했는데 요 집은 그게 아니야. 이제 몰래 여기다가 전선을 몰래 따다가 몰래 이제 전기를 빼서 쓰는 거예요. 전기를. 그럼 전기를 훔쳐 쓰는 거잖아요. 전기를 도둑질한 거죠. 이건 도둑질. 그래서 형법으로 얘기하면 절도죠. 전기 절도. 전기를 훔쳐 쓰는 사건이야. 전기 도둑질. 그럼 도둑질을 했으니까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을 해야 돼. 절도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절도죄가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쭉.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재물.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다고 처벌을 받기 위해서 절도죄로 처벌을 하려면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이어야 돼요. 자기 거를 훔치는 거는 이제 아무리 얘가 이제 도둑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자기 거를 딱 훔치는 거는 그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내 거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야. 절도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엔 재물이에요. 재물은 그 다음에 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인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건데 그 물건은 그냥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은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인데 그 물건에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훔치면 그게 절도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기 절도. 이 전기는 다른 사람의 것이죠. 전기 회사의 거잖아요. 전기 회사의 것이에요. 전기 회사의 것. 그거를 이제 훔쳐 쓴 거야. 재산적 가치가 있느냐? 전기. 당연히 있죠. 그럼 물건이냐를 따져야지.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전기는 물건이냐? 당시의 물건은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물건은 유체물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유체물. 전기는 유체물인가요? 자, 전기는 유체물인가? 제가 조금 아까 유체물은 질량과 부피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질량과 부피. 그럼 전기의 질량은 어느 정도? 전기의 부피는? 그래서 전기의 질량과 부피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의 질량을 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한 150개는 받을 거예요. 네. 전기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거 쓰잖아요. 그건 네이처니 사이언스니 거기서 서로 실어주겠다고 그거 쫓아올 거예요, 아마. 노벨상이 뭐겠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뭐 미국의 뭐 MIT니 무슨 저기니 서로 이제 모셔가려고 막 이제 경쟁을 할 거예요. 자, 전기는 질량과 부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있지가 않죠. 전기는 뭐예요? 전기는 유체물이 아닙니다. 전기는 유체물이 아니라 전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기는 에너지야. 응? 에너지야. 그러니까 질량과 부피가 있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에너지일 뿐이야. 그럼 이 전기 에너지를 훔쳐 쓴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훔쳐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건이 아니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도둑질한, 그러니까 절도죄로, 물건이 아니니까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는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 송유관, 이게 이제 기름 송유관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기름을 몰래 뺏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절도죄로 처벌이 되죠. 왜냐하면 요 이제 석유는 액체잖아요. 물건 맞잖아요. 물건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 상당히 이게 이제 위험한 작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건 바로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데 전기는 이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제 절도죄, 아까 본 절도죄 있죠. 그 이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뭐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거를 그냥 1항으로 만들어요. 지금 이제 그다음에 2항에다가 전기를 훔쳐 쓴 놈도 전항과 같다. 똑같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법을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법률가들이 이런 방식을 잘 써요. 뭔가 문제가 되면 법을 만들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지금 전기를 훔쳐 쓴 이 친구, 전기를 훔쳐 쓴 이 친구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형법상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형법상의 원칙은 이제 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범죄 행위를 한 당시에 그거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이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걸 범죄라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그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법을 만들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일본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절도죄, 형법상의 절도죄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손을 보면 이건 처벌을 못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우리 이제 민법상의 물건에 대한, 그죠? 물건은 유체물이다라는 요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를. 물건의 유체물의 범위에다가 전기도 집어넣는 거지. 전기까지 집어넣는 거야.
전기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즉 이게 뭐겠어요? 이게 확장 해석이죠. 전기도 에너지인데 에너지도 물적인 거잖아요. 물적인. 이게 유체물도 이게 물적인 거고, 전기도 이게 사실 물적인 거죠. 물질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1번 민법은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라고 해놨거든, 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전기까지 포함시키는 거로 확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확장을 해석을 하면 전기도 물건이 되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그 재물이 되고, 전기 재물이잖아요. 형법상 재물이 되는 거죠, 전기가. 그러니까 형법상 재물이 되니까 어때요? 바로 이 절도죄로 처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도범을 이제 처벌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을 만들 때 이 전기, 이게 다른 나라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저런 인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런 인간들을 좀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이제 민법 98조죠. 98조에서 민법 98조에서 이제 규정을 그렇게 한 거죠. 민법 98조에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유체물, 그 다음에 및 전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전기라고 딱 집어 넣는 순간 이게 너무 속보이는 거잖아. 그죠? 전기 절도 사건 저것 때문에 전기를 집어넣구나 하니까 요것만 딱 넣기. 그러니까 전기의 속성이 뭐라고 했죠?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전부 집어넣은 거야. 에너지를 전부.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그죠? 영어. 전에 이제 독일어처럼 에네르기라고 읽었어요. 에네르기. 아마 무슨 원숭이 나와서 공 모으러 다니는 거. 드래곤볼인가? 거기 보면 에네르기파 했잖아요. 에네르기파. 이 에너지를 이제 독일식 발음으로 그냥 에네르기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에너지. 요거는 이제 서양 언어고, 우리 이제 동양 언어로 결국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거를 자연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자연력. 근데 이제 자연력이라고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집어넣으면 좀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힘들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햇빛을 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서, 뭐 옆집 사람의 그 토지 위에서 내가 이렇게 햇빛을 쐬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 햇빛을 훔친 걸까요? 옆집으로 가는 햇빛을 내가 차단을 하고 내가 일광욕을 하고 있으면 나는 옆집 사람의 햇빛을 그러니까 햇빛 절도죄가 되는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만 대상으로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정의 규정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요것을 물건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자, 물건은 동산과 이렇게 이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요. 동산, 부동산. 동산은 봐봐요. 움직일 동자, 재산사.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 뭐 이제 말뜻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뭐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땅은 안 움직인다. 땅은 안 움직인다. 아니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땅도 움직이는 거야. 계속 뺑뺑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건 없어요. 안 움직이는 건. 다 어떻게든 다 움직이고 그러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야. 이 동산과 부동산은요. 동산과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건은 이 거래의 문제에 따라서 거래의 문제, 거래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이런 구분,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부동산은 일단 토지, 땅이에요, 땅. 토지,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요거를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건 전부 다. 부동산이 아닌 거. 부동산이 아닌 건 전부 다 동산이에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정착물 뭘까요, 이거? 요거. 결국에는 건물을 말하는 거죠. 건물, 정착물. 부동산 아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 동산 부동산 문제에서 좀 세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데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자꾸 이제 동물의 권리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민법 98조를 민법 98조 물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이 규정을 넣자는 거지. 거기다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규정을 넣자. 그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면 뭐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권리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면서 즉 사람과 동물은 같은, 개와 사람은 같은 저희가 되는 거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다음에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